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벌써 출근길에 오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루 바로 일주일의 첫날이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환 54,000원부터 3단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구해놨더니 이제와 엉뚱한 생각을 하려 한다. 괘씸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 이후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확실한데 당대표 문제를 놓고 말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보는 이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인은 문재인 전 대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합의 추대 문제에 대한 확실한 쐐기를 문 전 대표가 박았다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당내 문제에 개입하거나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점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물을 많이 먹어서 비빔냉면을 드시네요. 3당 회동에서 비빔냉면을 주문한 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두 야당을 잘 모시면서 비벼야 하니까라는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물 많이 먹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집에서 이 비빔냉면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냉 반, 물냉 반을 먹어야 했을 겁니다. 호남에서 완패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집에는 짬짜면이 있는데 냉면집에는 물냉반, 비냉반, 그러니까 물비면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위해선 광주 당선인끼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가 광주 당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요. 호남이 야권 세력에게 적통성을 줄 수 있는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호남이 야권 세력에게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지대한 기여 때문이지 똘똘 뭉친 지역주의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주도 정권교체를 말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말하기보다는 가치주도의 정권 획득을 먼저 주장해야 정치 지도자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스스로 회생할 힘이 없어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거나 추진하는 기업들 말이에요. 예. 대부분이 국채은행, 산업은행이 떠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스스로 회생할 힘이 없어서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집단들, 예. 이게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 등이 있습니다. 진짜 덩치들이 크네요. 예. 그렇죠. 이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대부분 떠맡고 있고요. 예.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업 구조조정 의지와 능력 면에서도 가능하겠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예.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올해 금융권 빚이 많은 39개 기업 집단의 30.7%인 12개 기업 집단의 주채권 은행을 맡았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이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취약업종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6개 기업은요, 본사 또는 계열사가 자율협약 중이거나 자율협약 신청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3개의 기업 집단의 주채권 은행을 맡고 있지만 이쪽은 모두 다 기업들이 정상 기업들인데 예. 기업 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다 맡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2014년 말 3조 700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와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5.68%, 전체 은행은 평균 1.71%밖에 안 되는 3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의 BIS,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아직 14% 수준으로 이 금융감독원의 지도 비율보다는 높지만 추가적인 자본 확충 없이 부실 기업들을 계속 떠안을 경우 이거 역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과 전문성에 대한 이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대우조선이 지난해 2분기에 갑작스럽게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았는데 국감장에서 산업은행이 대규모 손실 가능성 전혀 몰랐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일단 좀 무리인 거는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산업은행 말고 또 구조조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게 수출입은행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수출입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이 국채 냉면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10%를 밑돕니다. 예, 이게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은행 지난달 말 기준으로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10.04%였는데 지난달 말에는 9.8%로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10%에 못 미치는 곳은 이 수출입은행이 유일해요. 예,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지난해 말에 1조 원어치의 LH공사 지분을 정부에서 현물 출자한 덕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건전성이 이리 나빠진 거는 부실 기업의 지원액이 지난해 1년 사이 급증해서인데요. 지난해 말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부실 여신이 4조 300억 원, 2013년 말 대비 2조 원 가까이 늘었고요. 특히
채권단 공동관리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은 여신만 1년 사이에 5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STX 조선해양 등등 수출은행이 대출 또는 보증한 금액만 총 12조 8,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재편 등 법정관리 들어가면 이게 다 뗄 돈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산업은행보다 수출입은행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은행 통해서 5천억 원 상당의 LH공사 지분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 수출입은행이 정부로부터 이렇게 그 출자받은 돈이 5조 1,800억 원.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돈 먹는 하마. 오래간만에 듣네요. 예.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왜 이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란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 하면, 이 경제제가 풀리니까, 예, 예. 이란에 이 좀 진출하기 위해서 국내 건설업체, 뭐 엔지니어링 업체, 종합상사, 이런 회사들이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 수주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예, 예, 예. 박 대통령도까지 지금 가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이거 지금 참 다양한 일인데요. 예. 가계약, MOU 체결 등 수주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설 수주액이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한다. 예. 건설업계 추정입니다. 예. 이란이 저유가로 인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중동 건설 수주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특히 이란과 친밀하게 지냈던 기업이요 대림산업이에요. 대림산업이 네. 철도공사, 댐, 수력발전 플랜트 공사의 가계약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단 대림산업 이란 정부가 80억 달러 MOU를 체결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현대 엔지니어링도 36억 달러의 가스 정제 시설에 대한 기본 계약 외 이란 에너지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5억 달러의 민자 발전소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포스코 대우 등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공기업도 같이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할 때 동행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그나마 지금 이란이 크게 위축된 중동 건설 시장에서 숨통을 좀 틔워줄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이 돈이 없거든요. 예.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기존에 했었던 것과 일반 공사와 다르게 건설사들이 한국 정부 등의 자금 조달을 의뢰하면 정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이란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전혀 다른 자금 조달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을 비롯한 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부가 지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내일이죠. 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뭐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뭐 다 모여서 계속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예. 이걸 이제 그 서별관 회의라고 부릅니다. 아, 어제 서별관 회의. 예. 그 어제 회의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산성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종 가장 이제 골치 아픈 현재 구조조정 추진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한진해운도 현대산성처럼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오갔다. 왜냐하면 현대산성은 채권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충분한 자구 노력이 있냐 없냐 이거도 굉장히 많이 다퉜다고 해요. 그래서 서별관회에서는 이동건 산업은행도 참석해서 한진해운 자율협약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 절차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고용지원 대책도 함께 다뤄졌다고 합니다. 인력 감축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조선해운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등 최근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이 다뤄졌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제에 이어서 내일에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가 열리고요. 이 협의체 회의가 끝나면은 정말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전부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병호 선수가 오늘 드디어 미네소타 4번 타자로 출전을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6번 타자, 6번으로 쭉 쳤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6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홈런을 쳐도 다 이 솔로 홈런이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이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예. 이 5경기 만에 선발 출전이었거든요. 예. 이 4번 타자로 기용됐다는 것 좀 남다르게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8회 중전안타를 때렸는데 오늘 4타수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율 2할 3푼 4리를 기록했고요. 예. 이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오늘 이 캔자스 시티전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어제 8경기 만에 선발로 출전해서 안타 2개를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 이 메이저리그 첫 타점을 기록했고요. 예. 김현수 선수 현재 타율 5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 오늘 연 이틀 등판해서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예. 어제는 이 샌디에이고전에서 5대2로 앞선 7회 등판해서 1이닝을 삼진 3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오늘도 이 샌디에이고전에서 5대5로 맞선 6회 말에 등판해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잡아냈는데 이 오승환 선수는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필승 개투적으로 잘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김광현, 장원준 선수가 통상 100승을 기록했네요. 이거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SK 김광현 선수 어제 이 NC 다이노스전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이 8이닝 2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였고요. 개인 통산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SK가 3대1로 이겼고요. 네. 이 프로 데뷔 10년 만에 기록한 100승이고요. 예. 이 두산의 장원준 선수도 이 한화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예. 이 두산의 5대1 승리 이끌면서 장원준 선수는 데뷔 13년 만에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현재 두산이 프로야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예. 대단합니다. 예. 14승 1무 4패 승률이 7할 7푼 8리나 되고요. 예. SK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김성근 감독이 참 요새 힘든 모양이에요. 이 하나와 예. 두산이 경기를 벌였던 잠실구장에서 김성근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그러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드디어 현수막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이 토요일 경기였었거든요. 이 잠실구장에 감독님 제발 나가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하나 팬들이 설치한 이 현수막이거든요. 예. 이 김성근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건데, 근데 김성근 감독 퇴진 요구의 배경은 물론 이 성적도 성적이겠지만, 이 김성근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투수 혹사 논란, 이 벌투 논란, 이런 이 논란을 자꾸 촉발하는 김성근 감독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데 참 이 프로 스포츠 감독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성근 감독을 영입한 것도 바로 하나 팬들이거든요. 예. 2014년에 이 김성근 감독 영입하라고 하나 팬들이 구단을 향해서 1인 시위 벌이고 청원 운동까지 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프로 감독 잡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올 시즌에 하나는 잘해도 관심거리, 못해도 관심거리로 등장을 했고요. 이 김성근 감독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15회 복합 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8시 32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수 캐스터? 네, 한강다리 건너는 중에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정체가 계속됩니다. 이유는 중간 지점 아치위 인명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방향 1차로가 차단이 돼 있습니다. 북단 이전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 정체인데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전 구간 정체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복정 교차로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역시나 전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말끔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예,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세 당의 이 당권을 한번 당권 여기 복잡하잖아요. 어차피 전당대회가 5, 6월 달에 있으니까. 자,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4.13 총선 이후 각 당의 당권 경쟁 어디로, 이것이 안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하죠. 새누리당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의석수라면 더불어민주당부터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19대니까요. 뭐. 그렇죠. 예, 예. 아직까지는 또 5월 30일이 아니니까 한 달은 이렇게 해도 안 되겠군요. 자, 먼저 새누리당 얘기인데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달 3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제 8일 남았는데 이 공식 출마자가 아직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물냉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이종국 국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없지만, 물밑으로는 뭐 계속 지금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저는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 새누리당.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진단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자꾸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모셔와야 된다. 또 왜 자꾸 개파간 싸우려고 하느냐. 전 두 가지 다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투표로 뭘 얘기했냐면 공정하게 경쟁해라. 막 누구 밉다고 그래서 무조건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공정하게 싸우는 건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책임질 주체 세력들이 전부 다 뒤로 나서질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예요. 자, 지금 북한이 SLBM을 지금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야당 둘은 먼저 지금 논평을 내서 북한 잘못하고 있다 논평 냈어요. 근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참 후에나 논평이 뭐 하루 지난 다음에 나왔거든요. 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지도부가 공백 상태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혈하는 거는 비대위원장은 사실 저쪽이 필요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하지. 새누리당은 안을 알고 안을 봉합하고 서로 제대로 경쟁을 해서 지금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또 친박 비박 싸우지 말라. 저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싸워라. 제대로 이제 책임지겠다고 나서라. 큰 목소리로 난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나서야 된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급한 문제다. 아하. 예. 서영훈 소장님. 저는 뭐 소나기는 곧 지나간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현재 새누리당 위기 아닙니까? 예, 그 당연히 위기죠. 그렇죠. 예. 정치적 주도권은 이제 여소야대 국면으로 정치 야당에 넘어갔고, 근데 정책 주도권은 원래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인데 이것조차 구조적 얘기를 야당들이 먼저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뭐 대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컨텐츠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반성과 변화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여전히 친박 비박이 그 갈등을 봉합하고 타협하려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좀 빠지자. 그러다가 비난의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뭐 당권 대권해서 또다시 권력 창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안일한 해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국민들의 정서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잠깐 피해가는 식이 아니라 정확한 민심의 문제점인 정책의 전환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이제 여당과 국회를 더 이상 배제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고 정책도 재벌 기업 중심의 그 정책에서 중산층 서민의 경제복지 문제를 더 확충하는 대선 공약 초기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권은 누가 잡을 거야? 아니 지금 이 총선 의석수도 지금 사실 저 전망을 제대로 못해서 당권 이거 또 괜찮아.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다 그분이 오신 것도 아닌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친박도 비박도 사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 당권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이번에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하게 대선 후보들을 그렇죠. 자당의 대선 후보들을 공정하게 서로 경쟁시켜주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번에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발굴해야 돼. 자꾸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면 저는 이주영 전 해양수사부 장관을 생각하는 게 딴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사실은 참 진정성을 많이 보여주셨죠. 세월호 사건 때 맞아요. 그렇게 정부를 비난하던 유가족들이 그렇게 이주영 해양수사부 장관이 무던히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매일같이 매 순간 함께 있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들도 다른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재용 장관 이야기는 들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리더십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뭐 그런 이주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존중하고 의회를 국정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협력과 상생의 정치 원내대표로 적합하지 않는가 싶고요. 아쉽게도 당대표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지 않았냐. 즉 정면 돌파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친박 당권을 통한 친박이 주도하는 대권 만약에 안 해서 없으면 외부의 반기문 총장을 영입한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신삼당 합당처럼 야당 중에 한 사람을 파트너로 삼아서 정계 개편을 추진한다든가 즉 친박 주도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민심을 수용해서 대통령께서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당권 대권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에서 자율적 선택해라. 이 두 가지 중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심하는가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갈리지 않을까요?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요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죠. 지금 사실은 이게 개헌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종국 국장님은?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장이 아까 뭐 대선 후보들도 다 지금 좀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개헌, 권력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은 언제나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집권 말기하고 집권 초기에 늘 되풀이되는데 집권 말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력한 야권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 야권 그렇죠. 후보는 여권이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면 그거예요. 더 진전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가능성은 하나 1, 유력한 후보가 없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건 지지율이 굉장히 막 30% 정도 돼갖고 혼자 앞으로 대세론이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게 유력한과의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런 후보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이 하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3당이라는 것. 3당과 또는 각 당마다 사실은 굉장히 분파되어 있는 상황. 이것들이 사실 이번에 개헌 가능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합집산이 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여야 구도, 양당 구도에서 구도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연합정부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립정부론.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이 이번에야말로 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개헌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개헌은 차기 대권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당장은 항상 그랬는데 또 요구해가지고 안 돼요. 이번에는 뭐 공증을 받든가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매개로 YS의 그 민주계가 소수였는데 민정당이 그 YS에게 대권을 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YS계를 통해서 YS 대통령 만들면서 전화위복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헌까지는 몰라도 대권 후보를 매개로 해서 야당 중에 한 일각을 끌어와서 제가 보기엔 정계 개편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친박은 지금 같은 당내 유승민에게 주느니 차라리 정계 개편을 통해서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감정적 골이 심한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개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차기의 대권 후보와 개헌을 얘기하더라도 대권을 매개로 해서 여권이 정계 개편에 나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도 참 요새 할 얘기가 많아요. 예, 할 얘기가 많은 게 우선 이게 지금 비빔냉면 물냉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비냉반 물냉반 그 메뉴 없냐고 그랬는데 자 지금 말이에요. 어제였죠. 저기 문재인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만났는데 이게 말들이 서로 다르고 말이에요. 아주 감정적인 말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표 제가 별명 하나 지으면 단판 못 짓는 남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도대체 정치적 단판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 물론 후보 단일화 결과적으로는 됐지만 그 후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하면 다 잡음이에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 만났는데 계속 들려온 얘기는 물론 김종인 대표가 썩 잘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나서 진짜 대표급이 만나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얘기한
얘기하는 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란 그만큼의 어떤 위치가 되고 근데 만나기만 하면 딴소리가 나와요. 상대로부터. 아, 이 얘기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 그거는 뭐냐면 정치적 협상력이 부족하다라고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상대를 설득하고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사실 이 지점에서 중간지대에서 만나는 것을 사실은 이 설득해내는 것이 리더의 하나의 큰 역할 아닙니까? 근데 나는 문재인 대표가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이끌어내서 아무 잡음 없이 결과물을 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 가장 상투적인 거짓말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 우리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건데 그런 경우 백발백중 남자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죠.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아니요, 문재인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뭔가 사연 있는 촉촉한 눈빛을 아니 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네, 신교수님 사모님이 안 듣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 내가 말한 적이 없다 있다는 간에 하고 싶어하는 남자. 네. 그 다음에 문재인 경선하면 스타일 구겨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남자.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은 결국은 각기 다른 배를 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게 김종인과 문재인의 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김종인의 이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지금 현재 3중고인데 당내의 재구성원들로부터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 비판에 직면해 있고 두 번째는 야당의 지지층들로부터 다양하게 그 안티 세력들이 매니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세 번째가 호남에서 결정적으로 국보의 전략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그래서 삼중고의 위기에 있어서 김종인 대표가 현재 합의 추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문재인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당대표가 전 당대표 유력한 대선주자가 나서야 했던가. 글쎄, 본인이 당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광주 호남 그 여론 앞에서 맹세한 얘기를 또다시 결과적으로 본인은 뭐 밥 먹고 좋은 자리였는데 이 얘기가 공개돼서 이렇게 공론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권에 나서게 된 거라서 문재인 대표 이번에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는 건 아닌가. 도대체 당내에 있는 중진들하고 소위 말하는 친문 의원들은 뭘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중진도 얘기들이 갈려 있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서양호 소장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김종인 대표를 만일 내보내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팽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친노와 친모는요, 사실은 이 수가 굉장히 읽혀요, 늘. 그러니까 그 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네네네. 수가 좀 단순하다. 알파고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딱 임명했을 때 그때부터 야, 이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친노, 친문이 반전을 좀 줘야 돼요. 반전의 드라마. 김종인 대표 그래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반전인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며칠이나 9일밖에 안 지났어요. 바로 이 사람 무엇을 안 된다. 전력이 어떻다. 이렇게 둘쳐내면서 지금 팽 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친노 친문의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저는 서 소장이랑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김종인 대표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냐면 문 대표는 지금 양산 가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권 개입 안 하겠다는 사람이 서울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국회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7월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지금 뭔가를 휘어잡을 사람은 김종인 대표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에 휘어잡았죠. 한 번은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야권 통합 딱 던져갖고 필리버스터 닫는다고 야권 지지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다가 일거에 그 사람들 입 딱 닫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 그 구조조정 야당 대표가 구조조정하겠다고 한 역사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근데 구조조정 쫙 흐름이 지금 구조조정 전국으로 휩쓸리잖아요. 자, 그 7월까지 저는 전국을 어떤 수로 둘까 김종인 대표 지금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목인데 당에서 벌써 문재인 김종인이 당선 후에 축하 밥 한 번 먹었는데 토사구팽이니 이제 결별이니 아니면 추대니 이런 얘기 미략이니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 야당 체질 개선이라고 보기보다 정쟁
당권 투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이거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뭐 민병동 같은 경우는 겸손, 단결,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극적으로 전대 연기론까지 뭐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겠지만 9월 뭐 정기국회가 다가올 때까지라도 연기하자고 하는 연기론으로 그런 목소리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이종근 국장님 말씀한 대로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절충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근데 어쨌든 각 당마다 이렇게 되니 국민의당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죠. 국민의당에. 네. 이게 당이 바쁘네요. 3개가 되니까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팍팍 넘어가야 돼요. 이거 당 3개. 당 4개 되면 이 코너 못해요. 이제 그러면. 예. 자, 이 국민의당도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 체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철수 대표 체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거는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 체제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천정배 대표 체제? 아니면 정동영 대표 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뽑아준 정치적 피난민들 다 떠나갑니다. 그게 굳이 호남 분들만 찍은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크로스 보팅하고 중도 안정 세력도 많이 뽑아줬거든요. 그분들 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지.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잘 생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재밌는 점은 안철수 대표야 이번 총선의 1등 공신이고 하고 또 비례대표를 보는 게 안철수 의원이 전국적 지지도를 획득하는데 뚜렷한 견인차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 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라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호남 중진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호남 중진들이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안철수의 남자로 선택될 사람, 즉 안철수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시점에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경우에 자기들은 선택되어지는 사람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6개월이면 뭐 허니문도 끝나고 여론도 천장을 치고 바닥으로 하향 추세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혼자 하다 안 되니 호남 중진한테 손 내밀 때 즉 호남 중진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때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2월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그때는 뭐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안철수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그때쯤 하자. 이런 공감대 형성된 게 아닌가. 서서 상태에서는 국민의당의 그 지지율이 6개월 후에는 바닥에 칠 것이다라고 아예 지금보다는 좀 빠져서 이렇게 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선거.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생존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대선 후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 기반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당이 제로를 갈 수도 있어요. 새누리당 달고 흔들리죠. 더불어민주당 호남 완전히 날렸죠. 이런데 국민의당만 둘 다 갖고 있어요. 새누리당 거기다 대선 후보도 없잖아요. 지금 유력대.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완전히 날린 대신에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라는 대선 후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선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립정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 나오면 좀 다르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여쭤본 건데. 캐스팅 보트가 좋은 거는 양당 체제에서 3당이 정책적 주도성, 정치적 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다 나은 양당 정치보다는 3당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존재감을 부각하는 건 좋은데 자칫 이번에 연립정부에서도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도 호남 중진들은 야권의 연립정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 반면에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분은 무슨 야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꾸리고 이후에 있다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립정부 성격을 해야 한다. DJP도 단일화가 힘이 된 게 아니라 DJP 연합이라고 하는 연립정부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안철수 대표 측근인 분이 우리는 여당과도 연립정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이 얘기는 여당에는 반가운 희소식일지 모르는데 야당의 지지자들한테는 결국은 안철수는 저러다 보니까 야당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나설 수도 있다. 그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종국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확장성이죠. 왜냐하면 그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다는 게 이태규
본부장이 잘 얘기한, 이태규 당선자가 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야당만 하겠다 그러면은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훨씬 숫자도 적고. 그런데 지금 여야 상관없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열어놓고 연립정부를 하겠다 그러면 또 좋은 의미로 얘기합시다. 자, 여당에서도 그러면 국민의당과 연립정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제안을 훨씬 더 진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꼭 네. 이쪽이 보수적으로 해갖고 그들과 손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서 양쪽을 움직일 수 있다. 훨씬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전략적 선택을 국민의당이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몸값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가 일주일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즐겁고 오늘 하루 힘차면 일주일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